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이 족식의 벼락치기 강의인데요. 이 교재가 두 권으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론편이고 하나는 문제편입니다. 이론편은 170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을 이제 만들 때 기획 의도가 이제 만드는 제작 의도는 뭐냐면 집필 의도는 우리가 시험은 이제 120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2순위에 집중해 가지고 정리한 책이고요. 각 테마별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한 테마에서 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테마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0개를 담아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주로 빈출되는 내용들을 빨리 내 것으로 담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론 강의 듣고 핵심 이론 강의 듣고 그다음 다시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를 듣는 경우는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방향 감각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이론 강의를 들었거나 그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를 또 충분히 내가 회독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막 마음 바빠지고 무엇을 뭐 중점적으로 공부할지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이제 정확하게 합격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중요한 부분들 다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편은 이제 110개 테마이고 요거는 그다음 이제 문제편은 그 테마에 맞추어서 기출 문제를 여기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22회 시험 문제를 또 교체해가지고 좀 넣어놨으니까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테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해당 부분들을 다시 좀 문제로 다시 확인하시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암기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 강의가 지금 녹화되고 있는 시점은 공고문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제 공고문은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문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2월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그러니까 22회 시험처럼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내년 1월 11일 날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98일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전에 공고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1월 11일 날 시험을 본다면 8일 이내에 이제 공고문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 공고문이 나온다면 시험이 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시험 직전에 정말 한 달 남겨놓고 듣거나 또는 몇 주 남겨놓고 시험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내가 120점을 넘겨서 합격하리라. 그러니까 합격률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합격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절대평가니까 그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내가 합격 점수만 내가 충분히 어, 넘겨주면 되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즉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족식이 벼락치기로 한 달 만에 합격한 수기도 22회 시험에서 합격하신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수록 합격 수기로 아마 수록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보시면 한 달 남겨놓고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120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막 다가올수록 굳이 막 넓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뼈대를 확 잡아놓고 확실히 나오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맨 처음부터 방대하게 막 접근을 막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8개 영역이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행사부터 이제 법제론까지 순서대로 쭉 나갈 겁니다. 170개 테마니까 테마 1번부터 해서 우리 교재로는 42페이지에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머리글에도 머릿말에다 집어넣었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나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시험 보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에 보면 테마 1번부터 볼게요. 이제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자, 이건 지금 3순위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그 우리 이론 내용 중에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봐야 하는데 환경 속의 인간은 이중적 관심 또는 이중적 초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초점 나오면 이게 환경 속의 인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듀얼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둘 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인간에서만 찾고 또는 환경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 둘 다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인간과 환경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고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통합된 총체로 보는 겁니다.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 즉 유기적 관계 파악을 중시 여기고 따라서 인간과 환경을 어느 하나의 종속적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의 심리 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니까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둘 다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PI 분류 체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천론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PI 분류 체계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체계예요. 이것이 사회복지에서 개인의 역할 기능 수행과 개인 주변으로부터의 지지 상황 모두를 고려하여 문제를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체계인데 거기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서술하고 부호화한 것이 PI 분류 체계 또는 PI 척도입니다. 이게 올해 공무원 그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서 6월에 시험에 나왔어요. 2024년. 이건 이제 우리 생활력 도표는 해가지고 생활력 도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서술하고 부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척도 문제에서 우리 가계도 생태도 거기 나오는 거 이제 그 가족 사정도구 있는데 거기서 그걸 틀리게끔 나왔어요. 생활력 도표가 아니라 PI 척도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서술하고 부호한 것입니다. 우리 1급 시험에서는 PI 체계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 네 가지 중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지선다에서 이 네 가지를 넣어놓고 이제 다른 것 하나를 집어넣어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회 기능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2번인데요. 발달의 개념, 유사용어, 원리인데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1순위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 발달의 개념 보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예요. 그죠? 연속적이에요. 전생애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적,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인적 측면에서의 변화예요. 전인적. 그다음 이제 발달은 양적 변화 플러스 질적 변화, 상승 플러스 하강 또는 퇴행적 변화. 그러니까 발달은 상승적 변화, 하강적 변화, 즉 퇴행적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 플러스 환경이고 생물학적 요소 플러스 사회 환경적 요소, 내적 플러스 외적, 안정적 속성 플러스 변화적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질적 변화보다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립니다.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의 유사 용어인데 성장 성숙 학습인데요. 요거는 발달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은 신체 크기 증대, 근력 증가, 인지 확장 등과 같은 양적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신체적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발달은 끊임없이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근데 성장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숙은 유전적 기제,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번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다. 자, 그다음에 학습은 직접 간접 경험, 그다음 훈련, 연습과 같은 그런 걸로 일어나는 개인 외적 변화가 아니라 개인 내적 변화예요. 거기 개인 내적 변화 조심하세요. 아까 발달은 내적 변화 플러스 외적 변화였죠. 근데 얘는 개인 내적 변화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발달의 원리인데 발달의 원리, 연속성, 즉 전생애적 발달입니다. 그다음에 성장률의 차이가 있어요. 즉 속도가 불균등성이에요. 속도가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틀려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불균등성입니다. 그다음에 성장률의 개인차, 성차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개인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분화와 통합 과정인데 미분화되었던 것이 분화되고 분화된 게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미숫가루 분말통 이렇게 미분통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발달 단계별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발달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성성입니다. 이 점성성은 사다리를 생각하면 돼요. 점성성은 발달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전 단계 발달을 딛고 이후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를 막 이렇게 사다리를 뛰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단계를 밟고 올라간다. 이게 바로 이제 점성성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즉 민간기, 최적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성. 자, 그다음에 11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일정한 속도라고 틀리게끔 내요. 일정한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가 있고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 예측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의 일정한 순서인데, 자,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상체에서 하체, 두부에서 미부. 이게 시험에서 나왔던 용어들이거든요. 다 시험에서 나왔던 용어.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상부에서 하부, 즉 상체에서 하체, 두부에서 미부,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주변부, 그죠?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즉 전체 활동에서 세분화된 활동,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체 운동도요. 전체 운동, 특수 운동 또는 전체 활동, 특수 활동 또는 세분화된 활동, 이게 다 시험에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 능력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순위에 해당되는데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거기 인간 발달 연구가 사회복 실천에 주는 유용성 또는 기여한 점,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 통틀어서 그냥 한꺼번에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 사회복 실천 과정 중 자료 수집 단계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자료 수집 단계에만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자료 수집 단계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고, 자, 전생에 걸친 변화와 안정이 기여하는 요인을 판별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줍니다. 계속 이어서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트를 제공해 주고요.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전이는 삶의 국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자,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자,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이전 단계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게 해주고, 자, 개인적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하게 해주고,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자,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행사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1장에서는 거기 테마 2번이 일단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제 테마 3번은 2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44쪽으로 갈게요. 이제 인행사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전생애적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생애 발달 단계,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인데요. 여기서 각각 단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 44쪽에 있는 이 표는 무조건 유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태내기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의미하고요. 태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태내기라고 해야 돼요. 태내기. 그 다음에 영유아기. 이 영유아기는 우리 시험에 영아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영아기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영아기. 시험에서는 영아기로 나오고, 학령전기 있죠? 학령전기는 유아기로 나와요. 유아기.
근데 시험에서 어차피 연령을 제시해요. 0세에서 2세 이렇게. 그다음에 유아기는 3세에서 6세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시험에서 이제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그 아동기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인데 청년기는 성인 초기, 그다음에 그 중장년기, 성인 중기, 노년기가 성인 후기입니다. 자, 연령은 그 굳이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3세에서 6세 이렇게 학령정기 즉 유아기는 3세 6세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세요. 세분해서 꼭 알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아동기는 초등학교고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식입니다. 그다음에 청년기는 19세부터 우리가 40세부터 이제 중장년기니까 39세까지가 청년기고 40세부터 65세가 이제 노년기니까 64세까지가 중장년기입니다.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구학남잠생이고요. 프로이트의 그 연령 구분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안 녀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한 가지 나중에 뒤에서 이해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0세에서 1.5세, 1.5세면 18개월이거든요. 생후 18개월. 그다음에 1.5부터는 배수로 가면 됩니다.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그죠? 6의 배수 12, 그러니까 6세에서 12. 그다음에 12세 이상인데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만 언급했습니다. 청소년기까지만. 그다음에 이제 에릭스는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 해가지고 그 아래 암기법 있는데 신자라면 즉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라면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대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근대 정말 신의 마치 자녀처럼 이 친생자처럼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에릭슨 거는 무조건 유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첫 번째 그 영유아기를요 유아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유아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 영아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에릭슨의 유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알았죠? 에릭슨은 그걸 유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유아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초기 아동기 유익인데 거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거기는 이제 학령 정기 즉 유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피아제 보면 감정 구형이죠. 그래서 영아기 즉 영유아기가 감각 운동기고요. 그다음에 유아기 학령 정기가 전조작기 정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로 나뉘고 그다음에 아동기가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콜버그는 인습적 수준을 딱 잡아야 돼요. 즉 인습적 수준이 아동기다. 그러면 아동기 전은 전인습적 그다음에 후는 후인습적이니까 유아기가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할 것은 영유아기는 0세 2세는 도덕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전인습적 수준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았죠? 전인습적 수준은 유아기 즉 학령 정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예요. 융은 아동기까지 아동기. 그래서 우리 시험에 3세 6세 학령 정기 즉 유아기 문제가 나왔을 때 융의 아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융은 아동기까지가 그냥 다 아동기야. 그러니까 영아기도 융의 아동기에 해당돼요. 영아기도 융으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인습적 수준은 유아기라고 했거든요. 즉 3세에서 6세 거기가 또 둘로 나뉘어요. 1, 2, 그 다음에 인습적이 3, 4, 그 다음에 후인습적이 즉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는 5, 6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복종처벌 지향 도덕성 즉 타율적 도덕성인데 왜 그러냐면 피아제가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전구형에서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즉 전조작기가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여기가 도덕성.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자율적 도덕성이거든요. 요걸 가져다가 3수준 6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콜버그예요. 그러니까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덕성을 더 이 이론을 더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2, 3, 4, 5, 6. 아까 지금 1, 2가 전인습적 수준, 그 다음에 3, 4가 인습적 수준, 5, 6 후인습적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 즉 전인습적 수준의 1단계는 그 아까 피아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타율적 도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를 타율적 도덕기라고 합니다. 알았죠? 또는 복종처벌 지향
단계라고도 하고요. 타율적 도덕 단계라고도 해요. 여기를. 자, 그리고 이제 콜버그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콜버그 이론에서 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거기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45쪽으로 와서 테마 4번입니다. 태넥인데요. 이제 태넥이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의미하고요. 태넥이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자, 거기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예요. 우리가 이제 제1의 성장급등기, 제2의 성장급등기가 있는데 영아기가 이제 제1의 성장급등기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제2의 성장급등기인데 그런데 일단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거기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23쌍 46개 염색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쌍까지가 상염색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쌍이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마지막 23번째 쌍에서 XX면 여자고 XY면 남자인 겁니다. 그죠? 자, 수정 후 자 10개월 동안 이고 그다음 이제 태아 발달 보면 발생학적 구분하고 이제 임신 단계별 구분 나와 있는데요. 발생학적 구분은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예요.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를 틀리게끔 냅니다. 한 줄로 나올 때. 그래서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입니다. 근데 이번 22회 시험에서 이 배란기를 배종기라고 시험에 나와 버렸어요. 배종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배란기라고 이었는데 배종기로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종기를 배란기. 똑같은 말이다. 자, 수정에서 2주까지를 의미하고요. 수정 후 수정란이 나팔관을 거쳐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시기를 배란기, 배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아기는 2주부터 8주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8주면 2개월이거든요. 4주가 1개월이니까. 그러니까 2주까지가 배란기, 그 다음에 2개월까지가 배아기예요. 그죠? 2개월까지가 배아기. 즉 8주까지가. 인간의 성장 과정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신체 모든 주요 기관과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 3주에 심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4주에 눈, 귀, 다리, 팔, 소화기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아기에서 신체 발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답이 심장이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거기 주어진 것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건 뭐냐? 외부 생식기예요. 그죠? 외부 생식기. 이제 형성된다는 거 거기. 우리 시험에 이제 심장, 눈, 귀, 다리, 팔, 그다음에 외부 생식기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외부 생식기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구나.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배아의 구성이 있죠. 이번에 22회 때 삐껴 나왔는데 배아는 외배엽과 내배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틀리죠? 외배엽과 중배엽과 내배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보니까 소화기관, 그다음에 간, 췌장, 호흡기관으로 발달하는 것은 내배엽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외배엽이 그렇게 발달한다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번 22회 때 삐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배엽은 피부의 표피, 손톱, 머리카락, 그다음 이제 중배엽은 피부의 진피, 근육, 골격, 배설기관, 내배엽이 소화기관, 간, 췌장, 호흡기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거의 태아기 있는데 태아기는 수정 후 9주부터 이제 출산까지 의미합니다. 9주부터 출산.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기를 수정부터 출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태아기는 발생학적 구분에 의하면 9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부터 출산까지 말하려면 태내기라고 해야 돼. 반드시. 그 용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 단계별 구분인데 1, 2, 3단계로 구분합니다. 3개월씩 끊게 되는데요. 거기 임신 초기, 중기, 말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개월하고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4개월하고 7개월을 외워야지 돼요. 그걸. 그래서 1개월에 심장, 2개월에 인간의 겉모습이 갖추어져요. 3개월에 모든 장기, 내부의 장기가 모두 발달해요. 그리고 이때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4개월에 임산부가 태동을 느껴요. 즉 산모가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7개월에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되어 있죠. 럭키 세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태어나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다시 한번 1개월의 심장, 2개월의 겉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3개월에 속이 꽉 찼어요. 모든 장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태아의 성별 구분도 가능해지고요. 그죠? 4개월에 사생결단 발로 차요. 아이가 뱃속에서. 사생결단 발로 차니까 엄마는 태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럭키 세븐 7개월에 이때는 일찍 태어나도 살 수 있어요. 조사나 생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다음에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환경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전이 나온 겁니다. 태넥이
유전적 요소가 결정하는 개인적 특징. 자, 유전적 요인의 영향, 성장률과 개인적 특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전적 질환이 중요합니다. 유전적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염색체 이상 또는 태아 때 받은 손상 등으로 인해 출생 시부터 지닌 신체적 정신적 이상인데 대부분 자연유산 되기도 하지만 결함을 가진 채 출산하죠. 우리 시험에 자연유산 된다 이렇게 틀리금 나왔거든요. 자연유산만 되는 게 아니라 결함을 가진 채 출산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전 환경 모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46쪽으로 와보면 유전성 질환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유전성 질환 보면 유전자 이상 장애와 염색체 이상 장애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우성인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열성인자가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이거. 자,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에서는 상염색체 이상 장애. 아까 상염색체는 22번째 쌍까지를 상염색체라고 했죠? 그죠? 마지막 23번째가 성염색체니까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 이상 장애인 겁니다. 그죠? 근데 성염색체 이상 장애 마지막 XXXY에서 이상 있는 것이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활터 증후군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XYY나 다중 X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활터 증후군인 성염색체 이상 장애다까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유전성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요것들만 나왔는데 터너 증후군을 보니까 여성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X0예요. 즉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는 XX여야 하는데 그래서 X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에요. 이 증상이 뭐냐면 얼굴과 목이 거의 없어요.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목이 없이 얼굴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턱이 넣어 있다 해서 턱너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턱이 넣어 있으니까 턱너 증후군. 그러니까 여자인데 이렇게 있는 모습이 터너 증후군.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여자 거다. 반드시 남자다 여자다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여성 거고 X염색체가 하나입니다. 자, 클라인활터 증후군은 남자 거예요. 이거는 남자인데 XXY, XXXY X염색체를 많이 가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면 XY여야 하는데 X염색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염색체가 많다 보니까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클라인활터 증후군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고환이 작고 뭐 유방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신체가 가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니까 남자인데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클라인활터 증후군 큰일 난다. 왜?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왜 나타날까? X염색체가 더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가 되어서 47개가 되는 것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만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46개 정상 염색체인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이렇게 길게 누적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47개일 때도 있지만 46개 정상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 즉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인자라고 했죠 아까? 우성이 아니라 열성 유전인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단백질의 대사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단백질 대사장애. 자, 그다음 묘성증후군은 5번 염색체 짧은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묘성증후군. 묘성증후군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한 줄. 그다음 혈우병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고 X염색체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 자, 헌팅턴 무드병. 이건 아까 우성인자라고 했죠. 이거 우성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병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태아의 진단은 9주에서 11주까지는 육모 검사, 육모 생체 표본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12주부터 17주까지는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임산부의 연령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거기 제가 굵게 표시해놨는데 정서 상태가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임산부의 정서 상태가 태아에 영향을 줘요. 근데 임산부의 정서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이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태아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임산부의 학력. 자, 조심해야 할 거. 임산부의 학력. 학력은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 학력을 우리 시험에 교육 정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틀려요. 임산부의 학력이나 교육 정도는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 기형 발생 물질 용어만 그냥 한번 맞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7쪽으로 와서 테마 5번인데요. 영아기, 자, 영유아기 또는 영아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영아기 또는 영유아기. 0세에서 2세로 시험에 나와요. 어차피 0세에서 2세. 자, 영유아기의 개요. 자, 출생부터 만 2세까지 제1의 성장급 등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계 구분했는데 이제 프로이트의 구강기 맨 처음이니까 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감각운동기, 에릭슨의 기본적 신뢰감대 불신감, 즉 신뢰감대 불신감의 시기, 그다음에 유아기, 에릭슨의 유아기.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거예요. 알았죠? 에릭슨의 유아기에 해당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융의 아동기에 해당되죠. 자, 신생아기는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4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봐요.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배꼽이 아무는 2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신생아기는 영아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신생아의 두개골에 6개의 숨구멍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자,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요. 자, 그다음에 신생아가 반사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사운동이 뭐냐? 특수한 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줬을 때 비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 없이 막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알았죠?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반사운동인데 반사운동은 둘로 나뉩니다.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어진 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알았죠? 반사운동도 이거 말고 많아요.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나온 것만 봐야 하는데 거기 젖자기 반사, 근원 반사죠? 신생아 이렇게 입 두들리면 두들리는 쪽으로 입 벌리면서 돌아가죠. 고개가. 그게 바로 이제 젖자기 반사, 근원 반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빨기 반사, 그다음에 연화 반사는 삼키는 반사 운동이고, 그래서 거기 연화 반사까지가 생존 반사입니다. 자, 원시 반사는 모로 반사, 껴안으려는 듯, 즉 껴안는 반사 운동이 바로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 그다음에 이제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을 발등을 향해 부채 모양으로 쫙 편 후에 오므리는 반사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철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밥, 그다음에 인, 스키예요. 얘가.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데 신발 안에 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 간질간질 할 거 아니에요. 간질간질 이렇게 쫙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안기법 넣어놨는데 모로 반사는 이제 우리 연애할 때 노래 주면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기니까 껴안는 반사 운동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파악 반사는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이렇게 손 딱 잡게 하면 매달릴 정도로 꽉 잡잖아요. 그죠? 이 파악 반사. 그다음에 이제 걷기 반사, 평평한 바닥에 아기를 세워놓고 겨드랑이 받쳐주면 걷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걷기 반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유아기 그 아래 발달에 보면 신체적 발달 11개월에 혼자서기 가능하고 12개월에 걷기가 가능합니다. 그거. 그다음 이제 반사적 유기체에서, 즉 반사 운동을 하는 반사적 유기체에서 생각하는 유기체로 발달하게 된다. 지금 영아기는 0세 2세는 피아제 감각운동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피아제와 이넬더가 이 감각운동 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맨 처음에 반사운동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사기가 먼저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반사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반응이 있어요. 순환 반응. 순환 반응은 어떤 행동을 우연히 했는데 그 우연히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3차 순환 반응 이렇게 가요. 외우기 쉽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얘가 깨달아. 그래서 통찰기예요. 마지막이.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2차 순환 반응과 3차 순환 반응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2차 도식 협응기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6단계예요. 이렇게.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의 특징적인 걸 알아야 하는데, 그 반사기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봐보세요. 2차 순환 반응은
4개월에서 8개월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월 수는 사실 안 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4개월에서 얘가 8개월인데 자, 여기 보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생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은 대상 부재 상태예요. 대상 부재.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서 대상을 획득해요. 대상 획득. 그러니까 대상 부재 상태는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얘가. 알았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아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지금 모유도 주고 한다는 사실 알아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자신과 외부 대상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6개월부터. 그러니까 2차 순환 반응부터 가능한 거죠. 그죠? 이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차 도식 협응기 아주 중요한데 2차 도식 협응기는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한다고 되어 있죠. 2차 도식이 협응했다는 것입니다. 1차 도식과 2차 도식이 뭐냐면 엄마의 옷을 잡는 도식과 그다음에 엄마를 끌어당기기 도식이 결합된 거예요. 협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옷을 잡고 아이가 끌어당겼으니까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알았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겼으니까.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조하시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통찰기예요. 마지막으로 통찰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2차 순환 반응기 중요하고 2차 도식 협응기 중요하고요. 마지막 통찰기 중요해요. 통찰기는 보니까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한 후에 이후에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징적 표상 사고가 시작한다. 중요합니다. 그거. 상징적 표상 사고. 상징적 사고인데 상징적 사고는 본래 전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각운동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학령전기, 즉 유학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데 시작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운동기가 끝나는 통찰기에서 시작한다. 상징적 사고가. 그렇죠? 여기서 시작. 자, 그 다음에 대상용 속성이 이때 발달합니다. 자, 환경에 있는 대상은 그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대상용 속성인데 생후 9개월, 10개월 정도가 되면 생후 9개월, 10개월 중요합니다. 자, 생후 9개월,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가지고 의자 뒤로 숨기면 아이가 기어가서 찾아요. 알았죠? 이게 바로 대상용 속성이 얘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았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24개월이 되면 대상용 속성이 완전히 확립됩니다. 근데 이 대상용 속성은 낯가림과 분리불안, 즉 격리불안과 발생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서 발달인데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긍정적 정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로 거꾸로 나왔어요. 시험에. 네.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긍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흥분 상태예요. 흥분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쾌해요. 그 다음에 쾌가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로 오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언어 발달, 자기중심적인 언어, 그 다음에 전보식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발달에 애착 관계가 형성됩니다. 애착. 자, 영유아와 보호자 사이에서 형성되죠. 근데 영유아와 엄마에게서만 형성된다. X. 엄마에게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 사이입니다. 엄마와 그러니까 영유아와 보호자예요. 엄마가 아니라. 자, 생후 1.5개월부터 생후 2년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애착은 2세까지 해가지고 형성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2세 이후에 애착 형성이 불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2세 이후에 애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2세까지 형성되어야 하지만 2세 이후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인스워드, 즉 아인스워드가 애착의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거기 자,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 애착을 다시 회피, 저항, 혼란 애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불안정, 혼란 애착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례를 가지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례를 주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혼란 애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거기 학대받은 영아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인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땡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어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있거나 먼 곳을 응시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에게 접근하다가도 양육자가 다가오면 멀리 도망가는 거.
알았죠? 그게 혼란 애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착과 관련된 불안인데 그 아래 낯가림과 분리불안이에요. 근데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 분리불안 다음에 낯가림이 아니라. 알았죠? 낯가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애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낯가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낯가림은 생후 5, 6개월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 분리불안은 출생 후 9개월경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9개월, 10개월이 아까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였죠? 아까 그죠? 그거예요. 대상용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개월경에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대상용 속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이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아 개념, 성격 발달의 기초, 거기 기초 동그라미. 자, 자아 개념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하면은 여기 영학에 해당돼요. 근데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면 학령 전기예요. 즉 유아기예요. 왜냐면 학령 전기, 유아기는 여기는 이제 프로이트에 학남이 포함되거든요. 구강기 다음에 학문기와 난근기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학령 전기에 해당돼요. 근데 학문기 때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근데 아동기에는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구분하세요. 그다음에 테마 6번으로 가겠습니다. 학령 전기인데요. 즉 유아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유아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제 둘로 나뉘는데 더 걸음마기와 학령 전기로 나뉘는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 걸음마기 보니까 3세에서 4세까지인데 3다의 시기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가 많은 시기예요. 3다. 이때 뭐가 많냐면 말이 많아요. 이때 아이들.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아요. 행동이. 막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반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제1의 반항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반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그 아래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즉 자율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그래요. 아이는 자율성이 막 만들어지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얘가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 자 제1의 반항기. 우리가 제2의 반항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여기가 제1의 반항기고 자 프로이트의 학문기,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피아제의 전주잡기의 정개념적 사고단계, 콜버그의 전인적 수준, 여전히 융의 아동기. 그죠? 그 다음에 5, 6세는 프로이트의 난근기.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3세에서 6세는 프로이트의 학남 두 가지가 포함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에릭슨호는 자솔 자율성과 솔선성 그죠? 이렇게 자솔 두 가지가 해당되고 피아제는 전주잡기 이렇게 하면 되고 콜버그는 전인적 수준이 그대로 융은 아동기고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신체적 발달 보면 영유아기 즉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완만한 거죠. 완만해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 영유아기 0세 2세가 영아기가 제1의 성장 급등기였어요. 거기가 여기는 이제 완만해지고 자 신체 성장 보니까 머리가 크고 가슴이 작고 그 다음에 배불뚝이죠. 이때 배불뚝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 다시 배불뚝인데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고 싶어 해서 매우 빨리 필요한 동작을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다치죠 이때. 그죠? 아이들. 근데 안전사고는 여기 유아기 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노년기 때도 해당됩니다. 안전사고. 이제 노년기에는 이제 감각 기능이 이제 둔화되면서 넘어지시고 막 하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적 발달 전주잡기입니다. 여기. 자, 전주잡기는 정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전주잡기 특징으로 외우면 돼요. 자,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이 상징적 사고는 아까 통찰기부터 시작을 했죠? 통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그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 이 무랄론적 사고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도 가위로 자르면 아플 것이다. 인형도 의자에서 떨어지면 아플 것이다. 이게 무랄론적 사고고 인공론적 사고는 별도 달도 사람이 사다리 타고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예요. 전도추리, 비약적 추론인데 이게 전환적 추론. 우리 처음에 이 전환적 추론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환적 추론. 비약적 추론인데요. 내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약적 추론, 즉 전도추리 또는 전환적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불완전한 분류 있죠? 분류는 유목화라고 하거든요. 본래 분류는 구체적 주악기의 특징이에요. 아니 구체적 주악기 이제 이게 이제 전주악기 다음에 구체적 주악기. 근데 이때 분류가 가능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유목화라고 해요.
완전한 분류가 아니라 일단 이제 완전한 분류는 아동기의 이제 완전한 분류는 거기는 다중 유목화라고 합니다. 그냥 분류는 이제 불완전한 분류는 단순 유목화라고 하고요. 알았죠? 요거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유목화, 다중 유목화. 네, 여기는 이제 아주 불완전하니까 이건 단순 유목화예요. 자, 다시 한번 중심화 경향 그다음에 불가역성. 자, 거기 정개념적 사고에 언어 기술을 획득한다. 그래서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예요, 여기가. 언어 발달이 왕성한 시기. 그다음에 직관적 사고도 전주적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상 능력. 이게 이제 걸음마기의 상상 놀이가 즉 가장놀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놀이 알아야 돼요. 그 용어. 시험에서 우리 가장놀이로 나왔어요. 상상놀이 또는 가장놀이. 우리 시험에 가장놀이로 나왔고 걸음마기. 이게 이제 5, 6세의 집단놀이로 그다음에 아동기로 가게 되면 단체놀이로 발달하게 돼요. 순서가. 그다음에 언어 발달. 3세경 유아는 3개 이상의 낱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세니까 3개 이상의 낱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그럼 동그라미 2번 자아 통제 및 자율성의 발달. 학문기, 거기다 학문기를 적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학문기 때 여기 지금 학문기에 해당되는데 응가를 참는 거 있잖아요. 배변 훈련으로 해서 응가를 참는 것이 자아 통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자율성이 발달한다. 자아 통제 능력 획득은 대소변 훈련에서 시작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초기적 수준의 도덕이 발달하게 된다. 프로이트의 난근기,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초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기억에. 이 초자아가 프로이트에서는 도덕이에요. 그게 도덕 원리. 알았죠? 네, 난근기의 오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이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이라고 했고 아까 콜버그는 전입적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입적 수준은 둘로 또 나뉘잖아요. 아까 복종처벌 회피 조항 그 회피 지향 도덕성과 그다음에 이제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어떻든 그건 이제 콜버그 거는 또 뒤에서 따로 공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정서 발달 정서적 표현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번에 나온 거 이게 시험에. 알았죠? 이 시기의 아이 유아기 때는 정서적 표현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이에요. 그죠? 아이들 이렇게 막 슬퍼하고 막 울려고 그러면 막 아빠가 막 다른 걸로 막 상황을 바꿔주면 애가 금방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일시적이고 유동적이죠. 정서 표현이.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발달 보세요.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 그 형성이 중요해요. 형성. 거기서 자아 존중감은요. 자아 개념을 구성하는 하유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도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거. 자,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조망 수용 능력인데 이건 구체적 주작의 특징입니다. 이따가 아동기의 특징이에요. 본래 아동기의 특징인데 시작은 유아기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령전기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수준이 매우 낮다. 그렇죠? 조망 수용 능력은 본래 아동기에 확립되는 것인데 시작은 학령전기 즉 유아기에 시작을 했고 다만 수준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집단놀이 그다음에 성역할에 대한 인식 학습입니다.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자,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자, 거기 성적 정체성 설명해놨고요. 이때 3세, 6세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식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식 동그라미. 이때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성역할 정체감이 아예 확립되는 거 있죠. 확립은 청년기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예요. 일단 프로이트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남아와 여아가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아인지 몰라.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를 따라하면서 아빠를 공유하려고 해요. 엄마와. 그다음에 남아는 아빠를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가 아빠의 역할을 따라하게 되니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다음에 테마 7번으로 갈게요. 아동기. 자, 아동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초등학교 시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잠복기 또는 잠재기라고 합니다. 성 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이고, 자, 피아제 구체적 조약기로 왔고, 그다음에 콜버그 인습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동기는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알았죠? 자,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 보세요.
11세경에 여아가 더 남자보다 더 우세해요. 대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잖아요. 그죠? 여아들이 더 우세하죠. 보면. 그다음에 영구치로,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그다음에 골통 성장통을 경험하고, 자, 단체 놀이에 강한 관심. 자, 인지적 발달 보세요. 구체적 사물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그죠? 체계적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 자, 그다음에 그 객관적 지각이 가능하고, 구체적 지각의 특징 가역적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전조적계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탈중심화, 서열화 기능, 서열화 보존 분류. 그 분류가 유목한데요. 여기는 이제 완전한 분류니까 다중유목합니다. 아까 불완전한 분류는 전조작계 특징이었죠? 그죠? 그건 단순 유목화. 여기는 다중유목화. 그다음에 여기 조합기술인데, 조합기술은 뭐냐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바로 이제 조합기술인데, 이따가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조합적 사고 능력이 나와요. 형식적 조합기에. 거기는 조합적 사고고 여기는 조합기술입니다. 조합적 사고와 조합기술을 구분해야 돼요. 여기. 자, 도덕성 발달, 피아제 자율적 도덕성. 어차피 피아제는 도덕성을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까 그 전조적계 타율적, 그다음에 구체적 자율적 도덕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 자, 정서적 발달,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고요. 이 말은 정서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통제, 분화된 정서적 표현이 가능하다. 다 기출 지문입니다. 다 알아야 돼요. 자,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자기 효능감이 형성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의 개념이거든요. 그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요거거든요. 이게 자기 효능감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가 바로 이제 아동기다. 자, 학교 영향이 있고 친구 관계 경험하는데 도당 집단 또는 짝패 집단, 도당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든 이제 짝패 집단, 도당 집단 형성, 단체놀이입니다. 자, 그 니은에 단체놀이에 참여하고 있을 때 배우게 되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상호 의존성을 배우고요, 노동의 분화, 즉 분업이죠, 분업. 그다음에 이제 경쟁, 그다음에 협성, 협상하는 능력, 즉 협동, 협상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 8번으로 가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이다. 자, 프로이트의 생식기,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에릭슨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콜버그의 후인적 도덕기.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하고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아까 제1의 반항기는 유아기였죠? 그죠? 제1의 반항기, 아까 3다의 시기. 근데 여기가 제2의 반항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제1의 반항기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제2의 성장급 등기죠? 아까 제1의 성장급 등기는 아까 영유아기였습니다. 0세, 2세. 자, 그 다음에 사춘기인데 여기는 제1의 사춘기예요. 제2의 사춘기는 중장년기예요. 그죠? 중장년기.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측면에 보면 심리적 이유기. 이유기는 젖을 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이유기는 마음의 젖대기예요. 한마디로. 심리적 이유기. 그 다음에 질풍노도기. 자, 부정기. 그 다음에 주변인, 중간인, 지불유예기, 탈위성화, 제2의 탄생기. 이거 다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성숙 보면 소년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아까 11, 12세경에는 여아가 더 빨랐거든요. 여아가 더 우세했거든요. 그죠?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소년, 남자아이가 더 빨라지면서 거기 보면 성장 역주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성숙, 여자 청소년, 생리, 그 다음에 섭식장애. 자, 초경은 일반적으로 12, 13세경에 시작되고 처음에는 배란이 되지 않으므로 초경 후 12, 18개월에 지나 임신이 가능하다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 시험에 나온 그 문장들입니다. 특히 섭식장애는 남자 청소년이 아니라 여자 청소년에게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청소년 자유행위, 사정능력, 야간몽정.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성징인데요. 2차 성징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주지만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연관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제 여자의 생리, 남자의 거기 몽정이나 자유행위 뭐 이런 것들이 2차 성징인데, 근데 니은 봐보세요. 2차 성징과 다르게 1차 성징은
태어나면서 생식기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주는 신체상의 성적 특징을 1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1차 성징은 생식 기능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자에게는 자궁 난소 질의 발달, 남자에게는 음경 고환 이런 것들이 발달인데, 근데 그 얘 있잖아요. 그 얘가 이 문장은 2차 성징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여자의 자궁 난소 질의 발달, 그다음에 남자 음경 고환 뭐 이게 이제 발달했다라고 이게 하면서 이걸 2차 성징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종 정답에서는 이걸 맞는 문장으로 처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차 성징의 내용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더 확대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2차 성징에도 해당됩니다. 알았죠? 그 문장.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즉 신체 변화 시기인데 순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슴의 발육, 그다음에 음모, 겨드랑이, 뭐 덜, 그다음에 이제 초경이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초경을 앞으로 빼가지고 틀리게끔 나왔고요. 남자 청소년은 고환 다음에 음모 다음에 음경이잖아요. 근데 고환과 음경 확대 그 다음에 음모라고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순서가. 알았죠? 순서가 나와서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걸 몰라도 그 문제에서 1번이 너무 쉬운 문장이어서 정답은 거기서 골라진 거거든요. 그럼 넘길게요. 52페이지로 와보면 심리적 발달입니다. 이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인데 이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만든 게 에릭슨이에요. 근데 이 에릭슨이 만든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마르샤가, 우리 시험에서는 마샤 이렇게 나왔는데 마샤가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분류했어요. 4개로 분류했는데 기준이 2가지죠. 위기와 전념을 가지고 구분했어요. 위기, 전념. 자, 근데 거기 위기를 경험하고 전념까지 해버리면 정체감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위기는 경험했는데 전념을 못하면 정체감 유예입니다. 그냥 유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위기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전념해버리면 정체감 유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지 역할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어떤 것에 전념해버리면, 그 역할에 전념하면 그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공무원이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우대하니까 또 안정적이다. 공무원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체감 유실에 해당됩니다. 내가 왜 공무원을 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지금 이제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 이제 정체감 혼란은 둘 다 안 할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적 발달 보세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그다음에 조합적 사고, 이상적 사고,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5가지 외워야 돼요. 5가지. 이 5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그다음에 조합적 사고. 아까 조합 기술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조합 기술은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는 이제 조합적 사고고, 그다음에 이상적 사고, 은유나 비유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적 사고인데 우리가 자아중심적 사고는 전주잡기의 특징이거든요. 일단 알았죠? 전주잡기의 특징이 아까. 근데 이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주잡기, 구체적 잡기,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마다 내용이 다른 자아중심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아중심적 사고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 나오면 무조건 이제 전주잡기를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전주잡기의 자아중심성인데 요겁니다. 피아제가 이런 실험을 했죠. 새삼 모형 실험. 자, 의자를 이쪽 양쪽에다 놓아, 이렇게 의자를. 그리고 여기에서 보일 때에는 여기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여기다 인형을 앉혀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 모형을 보면서 한 바퀴를 보면서 보고 이제 여기에 아이가 앉아요. 여기에 앉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한 바퀴 돌면서 이 모형을 본 거죠. 봤는데 이 아이한테 이 인형이 보고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해요. 사진을 6장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인형이 보고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사진을 골라내요. 알았죠? 이게 이제 전조잡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알았죠? 즉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해요. 자신이 보는 관점으로만 봐요. 알았죠? 이게 바로 이제 전조잡기의 자기중심성인데, 자, 근데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와 자신의 사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해요. 근데 봐보세요. 거기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대표적인 거 바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예요. 즉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사고와 자신의 사고를 구분하지 못해요. 알았죠?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전주잡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관점, 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거기 상상적 청중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무대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자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거나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예측해 보려는 것.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이거 상상적 청중 우리 다 해봤잖아요.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우화도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첫사랑은 아주 숭고한 첫사랑이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나 위험, 죽음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제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성관계를 해도 나는 임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 우화예요. 거기에 이제 우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들의 삶은 주변 인물과 달리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 개인적 우화. 자, 그다음에 정서 발달. 자,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 괴뢰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 자,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로 구분하는 학자 누구? 로저스예요. 로저스가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로 구분했거든요. 근데 이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뢰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 청소년기고요. 자, 그다음에 가족 관계.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우리가 청년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은 청년기에도 해당되지만 청소년기에도 해당됩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알았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독립도 나왔어요. 청년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관계 또래 집단보다 더 조직적이고 구성원은 이질적이다. 청소년기. 이성관계는 집단적 데이트를 주로 한다. 여기까지. 자,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